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405.05달러에 끝났고요. 1.14%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스페이스X는 154달러 60센트를 보여주면서 전일 대비 마이너스 16.43%의 급락을 보여주게 되었는데요. 이 상장한 지 딱 10일밖에 안 된 회사가 하루 만에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스페이스X 코너에서 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룰 주제가 3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 첫 번째로는 테슬라가 미국의 특허 상표청에 새로운 이름인 메가패드를 등록했는데, 이 테슬라가 AI 하드웨어 사업에 공식으로 발을 들였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려고 하고요. 이 두 번째로는 이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가 정확히 1주년을 기념하고 있는데, 1년 전 오늘 오스틴에서 시작된 그 서비스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또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현재 해외 언론들과 국내 언론들 또한 일제히 보도하고 있는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이 보도가 놓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고, 어떤 기자도 확인하지 않고 있는 내용도 담겨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출발할게요. 오늘 미국 주요 지수부터 한번 확인해 보면 S&P는 0.37%의 하락을 기록했고, 나스닥은 1.33% 하락, 다우는 0.29%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유독 빠진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배경에는 두 가지 흐름이 겹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또 이란이고요. 지난주 미국과 이란이 스위스에서 14개 항의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협상 국면으로 진입한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사이 레바논 헤즈볼라 문제를 놓고 이란의 추가 공격에 대한 위협을 하고 있고, 이란 대표단이 협상장을 이탈했고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닫히게 되었습니다. 자, 지정학적 불안이 재점화되면서 위험의 회피 심리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서 나스닥도 하락하고 이 다우는 올라가는 현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오늘 연준의 금리 전방을 대폭 바꾸게 되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올해 9월, 10월, 12월에 각각 25bp씩 추가로 올리고, 그 이후로는 2028년까지 금리 인하가 없을 거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금리 인하가 나오기는커녕 더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금리가 높으면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더 많이 깎을 수밖에 없고, 이 테슬라나 스페이스X처럼 미래의 기대치가 프리미엄으로 붙어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 할인에 관한 압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물가 인상에 대한 경고를 내놓고 있고요. 연준 의장인 케빈 워시도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서 물가 안정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자, 이런 흐름들이 나스닥의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런 환경에서 테슬라가 플러스 1.14%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좀 주목할 만한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메가팟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메가팟은 지난번 방송에서 이미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익숙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테슬라가 슈퍼차저 근처에 무언가를 설치할 수 있다고 말했고, 관련된 특허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 때는 저도 정확히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특허만 나왔기 때문에 이 문서만 보고 추정하기에는 좀 성급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근데 재미있게도 오늘 드디어 그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특허를 신청한 이 상표의 이름은 메가팟이라고 하는데, 이 현재는 활성 심사 대기, 그러니까 심사 담당 변호사의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이지만, 이 상표에 적혀 있는 내용을 본다면 이 AI 컴퓨팅을 위한 모듈형 데이터 센터의 하드웨어 시스템이라고 하고, 서버와 AI 처리용 컴퓨터 하드웨어, 네트워킹의 장비, 전력 분배 장치, 냉각 시스템을 모두 하나의 유닛으로 판매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컨테이너처럼 생긴 박스 하나를 주는데, 그 안에 AI 서버와 전력 시스템, 냉각 장치가 전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전원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AI 컴퓨팅 유닛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원을 연결할 장소가 바로 슈퍼차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 테슬라의 메가팩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
없습니다. 테슬라의 메가팩은 대용량 배터리 저장 시스템인데 이 컨테이너 형태로 되어 있고 전력만 연결하면 바로 에너지 저장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이 테슬라는 메가팩으로 에너지 인프라 시장에서 이미 수백억 달러 규모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 테슬라 에너지 사업부가 전체 매출의 20%를 넘어선 게 바로 이 메가팩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메가팟은 그 모듈식 인프라 철학을 AI 컴퓨팅에 그대로 적용하겠다라는 신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테슬라가 갑자기 이 자동차가 아닌 데이터 센터 사업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게도 일론 머스크는 2026년 3월 이 테슬라가 이쪽 방향으로 간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했고 디지털 옵티머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자, 테슬라와 xAI가 합작으로 만들고 있는 것인데 AI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복잡한 디지털 업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고 그 AI 에이전트를 돌리는 곳은 테슬라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충전을 할 수 있는 바로 슈퍼차저 스테이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 슈퍼차저 네트워크는 이미 전기 인프라가 충분히 깔려 있고 전력 공급이 확보된 부지가 전국에 수천 군데인데 실제로 차가 충전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그 전력 용량 중 상당 부분이 놀고 있는 상황인데 쉽게 말하면 일반 데이터 센터를 새로 짓는 데는 전력 인허가만 받는데 수년이 걸리고 또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 전역에서 AI 인프라 확장의 최대 병목이 이 전력의 인허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테슬라는 이미 그 인허가가 완료된 전력 부지를 수천 군데 갖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곳에 메가팟을 이용해서 AI의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현재 나온 것은 상표의 이름뿐이고요. 아직 제품도 없는데 왜 주가는 또 올라가고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아직 메가팟이 어떤 모습인지 단 한 장의 사진도 본 적은 없습니다. 자, 이 말은 테슬라가 이름을 선점하고 있지만 실제로 만들어낸 제품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갑자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예전에 경험을 통해서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이버캡에 대한 경우 이 테슬라는 상표권을 먼저 등록하지 않고 이 제품을 먼저 보여주었고요. 이 제품의 이름이 사이버캡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난 뒤 상표 등록을 뒤따라서 했는데 이게 나중에 법적 분쟁의 위험에 노출이 되었고 아무래도 이런 경험 이후에는 테슬라는 제품 발표 전 이름을 먼저 선점하는 전략으로 바꿨을 가능성이 높고 이미 이름과 상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스텝으로는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메가팟은 메가팩에 AI가 붙어져 있는 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에너지 인프라를 장악하고 있는 메가팩처럼 AI 컴퓨팅 인프라를 슈퍼차지 네트워크 안에서 사용하겠다라는 테슬라의 첫 번째 공식 선언이라고 생각하며 이미 전국에 깔려져 있는 이 허가된 부지에 AI의 인프라를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테슬라의 계획이 정말로 성공할 수 있을지 눈여겨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 슈퍼차저 인프라에서 테슬라가 이미 실제로 굴리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바로 로보택시이고 이 미국 시간으로 오늘은 로보택시가 정확히 서비스한 지 1주년이 되고 있는데 1년 동안 도대체 테슬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기가 텍사스에서는 사이버캡에 뭔가 붙이기 시작했다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간으로 2025년 6월 22일 딱 1년 전 텍사스 오스틴에서 모델 Y 몇 대가 승객을 태우기 시작했고 초대장 없이는 앱도 받을 수 없는 극비의 파일럿 프로젝트였는데 이 많은 사람들은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시작 당시 한 몇십 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아니면 일부 오스틴 지역에서만 사용이 극도로 제한된 서비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1년이 지났는데요. 1년 전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4 20센트로 시작을 했고 탑승당 고정 요금을 받았는데 현재는 동적 요금제로 전환했으며 우버나 리프트 대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지역의 변화를 봐도 8월에 베이 에리어에서 첫 확장을 시작했고 당시 운전사가 앞좌석에서 동승을 했었어야만 했는데 2026년 1월 처음으로 완전히 사람 없는 자율주행으로 전환했으며 4월에는 달라스와 휴스턴이 추가되었고 이번에는 처음부터 무인 서비스로 시작한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달에는 오스틴 전 구역이 무인 서비스로 전환되는데 완료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런 게 얼마나 빠른 속도냐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웨이모와 한번 비교해 보면 샌프란시스코 일부 지역에서 무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와 수년의 시간을 썼고 테슬라는 1년 만에 여러 도시에서 무인 택시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모델 Y로도 로보택시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왜 꼭 사이버캡이 나와야 되냐 질문할 수 있는데요.
이 모델 Y의 로보택시는 지금도 잘 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이 사이버캡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수익성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고 모델 Y에는 운전석과 조수석, 핸들과 페달이 있지만 사이버캡은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2인용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품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제조 원가 역시 낮아지는데 그리고 FSD 버전 15가 나오게 된다면 대규모의 도시 확장 역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으로 포착된 영상을 보게 된다면 현재 기가 텍사스 테스트 트랙에서 10대가 넘는 사이버캡 차량이 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사이버캡 차체 앞면에 사이버캡이라는 데칼이 붙기 시작했는데 작년 로보택시 서비스 시작 전에도 모델 Y 옆면에 로보택시라는 로고를 붙였던 것과 정확히 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7월 또는 8월 사이에 사이버캡이 로보택시 플랫에 편입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뉴질랜드에서도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이버캡 프로토타입 2대가 웰링턴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영상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뉴질랜드는 지금 겨울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혹독한 겨울 환경에서 이 사이버캡의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고 호주와 뉴질랜드는 북미외 지역 중 FSD를 처음으로 받은 곳이기도 하는데 현재 로보택시 서비스의 가능성을 다른 나라로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로보택시 1주년인 오늘 국내외 언론들은 일제히 오토파일럿 사망 보도를 내고 있는데요. BBC를 포함해서 많은 언론들은 현재 이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 저는 이 사고를 보고 나서 실제로 어느 장소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구글맵을 열어서 확인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부터 이 기사에 글에 나와 있지 않은 뒷면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간으로 6월 19일 금요일 저녁 8시경 텍사스 KT에서 테슬라 모델 3가 주택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 사고로 집안에 있었던 76세 여성인 마사 아빌라 씨가 헬기로 이송되었지만 끝내 사망하게 되었는데 운전자는 44세 남성이라고 하고 오늘 니자는 이 사고에 대해서 공식 특별조사를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니자의 스페셜 크래시 인베스티게이션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심층적인 형태의 조사라고 하고 이 신기술 사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 크며 조사 결과에 따라서 리콜 또는 규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고를 만들어낸 운전자는 당국에게 이 사고가 날 당시 오토파일럿이 켜져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한마디 때문에 국내외 언론들은 일제히 움직였고 오토파일럿이 켜져 있었던 테슬라가 주택을 들이받아 사망했다라는 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도를 듣고 나서 바로 한 가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실제로 사고가 일어난 곳은 어떻게 생겼는지 매우 궁금했기 때문에 구글맵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구글맵을 열고 스트릿뷰로 실제로 이 사고 난 장소의 주소를 보게 된다면 이 기사에서 나와 있는 집과 구글맵에서 보여주는 집이 똑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정확하게 사고가 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곳은 전형적인 미국의 주거지 내부 골목이고 집들이 늘어서 있고 이 컬티색에서 막힌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재미있게도 이 도로를 보게 된다면 차선에는 전혀 선이 없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중앙선도 없고 아스팔트 평면 위에 그냥 길이 들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옆에 늘어선 차들과 길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작동하려면 기본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차선이 있어야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토파일럿의 핵심 기능인 오토 스티어의 경우 핸들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기능을 차선을 인식해서 작동하는데 이 차선이 없게 된다면 시스템이 이 구간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경고를 보내게 되고 이후 비활성화될 수밖에 없는데 놀랍게도 이런 골목에서 오토파일럿이 켜져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라는 주장은 기술적으로는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쩌면 이 크루즈 컨트롤을 킨 게 아니냐, 크루즈 컨트롤은 차선 없이도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이 TACC라고 불리는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를 따라가면서 속도를 맞추는 기능이지 방향을 틀거나 혼자 갈 수 있는 기능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FSD를 켜고 오토파일럿이라고 말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FSD 역시 차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이 속도를 극도로 낮추게 되고 실제로 사고가 난 CCTV 영상을 보게 된다면 차량의 속도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빠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속도는 FSD의 패턴과 전혀 일치하지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는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테슬라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 역시 이 사건은 말이 안 된다며 FSD는 동네에는 아주 거리를 천천히 주행하라고 설계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고속 추돌 사고였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아쇼크 일루스와미도 운전자가 거주 지역에서 가속 페달을 100% 밟아서 자율주행을 수동으로 무시한 사고라고 말하고 있고, 자, 충돌 중 속도는 시속 73마일, 킬로미터로는 약 117km/h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충돌 후에도 가속 페달을 계속 밟고 있었다고 로그 데이터를 분석한 아쇼크 일루스와미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미디어들은 현재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로그 데이터가 나온 이후에도 과연 이런 기사들을 수정할까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많은 언론들은 이런 사고가 났다라는 것을 헤드라인에 올리고 기사를 올린 다음에는 오토파일럿이 어떤 것인지 또 도로에서 작동할 조건이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기사만 올리고 조회수만 땡기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로보택시 서비스를 1년째 굴리고 있는 시점에서 이 자율주행 관련 사고가 났다면서 이 모든 이야기를 묻어버리는 것도 매우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이 니자의 조사가 나오면 그때쯤 정확하게 기사를 쓰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고 소식은 여기까지 전하고 지금부터는 스페이스X 관련된 소식을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페이스X는 154.6달러를 보여주면서 마이너스 16.43%의 급락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3거래일 연속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장한 지 10일밖에 안 된 회사가 3일 연속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하락의 직접적인 방아쇠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스페이스X가 첫 번째로 회사채 발행을 공식 발표했고 선순위 무담보 채권의 발행을 말하고 있는데 이 CNBC에서는 약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30조 원의 수준을 목표로 한다고 전하고 있고 이르면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부터 발행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발표와 함께 스페이스X가 현금 보유액을 공시했는데요. 1,008억 달러, 한화로는 약 150조 원이고 현금이 150조 원이나 가지고 있는 회사가 왜 채권을 발행하냐고 물어볼 수 있지만 그게 바로 오늘 투자자들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채권 발행을 한다는 것은 빚을 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빚을 지면 이자를 내야 하고 원금도 갚아야 되는데 이 현금이 아무리 많아도 채권을 발행하면 재무구조에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데 IPO가 끝난 지 며칠 안 되는 회사가 200억 달러를 또 빌리려 한다는 것에 많은 투자자들은 놀라고 있고 한마디로 시장은 이 스페이스X는 아직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라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놀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스페이스X의 설명을 들어보면 IPO 과정에서 사용했던 브릿지 파이낸싱의 상황과 일반 기업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AI 칩의 추가 구입과 이 미래 우주 데이터 센터의 건설이 포함되는 상황이고 이번 IPO에서는 860억 달러 규모의 역대 최대 공모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돈을 받은 지 10일 만에 또 2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한마디로 AI 인프라 투자의 속도와 규모가 어떤 수준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는 세 번째 대형 컴퓨팅 계약도 발표하고 있고요. 이 리프렉션 AI와 계약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에서 칩을 쓰는 조건으로 월 1억 5천만 달러, 2029년까지 총 63억 달러의 규모를 계약하고 있고 기존의 엔스로픽과 이 월 12억 5천만 달러, 구글과 월 9억 2천만 달러의 계약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번 계약까지 더하게 되면 연간 AI 컴퓨팅에 대한 임대 매출은 약 28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40조 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주가가 크게 빠지고 있는 것은 시장이 채권 발행에 놀란 것이지 사업 자체가 나빠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수의 편입에 대한 계속되는 소식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너무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 역시 굉장히 빠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결국 스페이스X가 가려는 방향은 이 미래와 연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테슬라에서는 메가패드를 슈퍼차저에 붙인다라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의 확장을 노리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AGI를 만들 만큼 충분한 컴퓨팅이 보유하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자, 현재 미국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이 매우 힘든 상황이고 이 돈과 전력만의 문제가 아닌 어느 곳에 짓느냐 역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많은 미국에 사는 주민들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고 냉각장치의 소음과 물 오염에 대한 루머 또 전력망 과부하와 땅값의 하락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면서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지을 땅이 없고 이웃이 반대하면 못 짓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 데이터 센터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다면 결국 답은 우주라고 생각하고 우주에는 소음에 대한 민원도 없고 이웃의 반발도 없으며 냉각 문제도 우주 방열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지구에서
지구에서 풀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우주로 올라가면 해결할 수 있지만 결국 그 열쇠를 가진 회사는 스페이스X라고 생각하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두 회사가 가려는 방향은 점점 선명해진다고 생각하고 테슬라는 지상에서 분산된 AI 인프라를 쌓고 스페이스X는 그것을 우주로 확장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구에서 불가능해지는 것들의 해법을 궤도 위성에서 찾으려고 하고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절대 아니지만 그 방향 자체는 서로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뤄봤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많은 언론들은 오토파일럿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앞서서도 봤듯 그 도로에는 차선이 존재하지 않고 어떤 기자도 제대로 그 사고 현장을 보지 않고 글을 썼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테슬라를 무조건 옹호하려는 것도 아니고 테슬라 자율주행이 완벽하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팩트는 팩트라고 생각하고요. 니자가 독립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해서 조사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이버캡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고 더 많은 로보택시가 도시로 퍼지게 된다면 이런 확인되지 않은 사고 소식과 이 기사들은 훨씬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팩트를 계속해서 확인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메이저 언론들이 알면서도 다루지 않는 그 틈새를 끝까지 파헤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